타이머 2번을 올려드릴 테니 5분이 되기 전에 발표를 무사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 나와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22년 7조 캡스톤 디자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제품의 이름은 스마트 워닝 트라이앵글 안전 자율주행 삼각대입니다. 네, 발표는 지난 내용들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제품 기능, 활용 기술, 향후 계획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이 제품을 설계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대의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이지만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안전삼각대의 필요성, 왼쪽의 경우 안전삼각대의 인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격으로 설치 가능한 자율주행 삼각대를 제작함으로써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저번 발표에도 보여드렸던 저희가 구상 중인 제품의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글로만 보여드리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렇게 3D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케이스가 열려서 경사로를 제공하고 그 경사로를 타고 로봇이 내려옵니다. 그 이후 삼각대를 펼치고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활용 기술과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픈CV를 차선을 인식하고 그걸 따라가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라즈베리 파이 4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카메라와 모터는 물론이고 기도 센서와 서버 모터를 장착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로 모터 제어를 시험해보기 위해 간단하게 차체를 제작하여 시험해보았습니다. 프레임을 제작하고 모터와 궤도 바퀴를 장착하였고 이때 타이어 부품이 약간 고장나서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성공적으로 차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완성된 차체의 모습이고요. 이 위에 올라간 테러의 모습입니다. 궤도 바퀴의 경우 두 개의 모터로 주행과 조향을 모두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모터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모터 드라이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에 무선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모습이고요. 다음과 같이 모터 제어 코딩을 완료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주행할 때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궤도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고 회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방향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진,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6번까지 모두 제어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이후에는 오픈CV를 이용하여 오픈CV를 테스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코딩을 작성하였고 직접 테스트 영상을 촬영하여 오픈CV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만든 제품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자동차 하부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영상 속에 비치는 명지대 벚꽃길인데요. 차선이 매우 흐릿하고 날이 매우 밝아서 잘 안 보일까 걱정했는데 성공적으로 이렇게 차선을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의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테스트했던 오픈CV와 모터 제어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그리고 분석해서 모터를 제어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저희는 PID 모터 제어를 통해서 차선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오픈CV의 얻은 차선 중앙값을 수집한 다음 최소한의 오차로 그 값을 따라가게 할 예정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조도 센서로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조도 센서로 스스로 주행안을 판별하여 주행 거리를 설정할 계획이고요. 또 서버모터를 삼각대에 부착하여 삼각대를 접고 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김도현 교수인데요. 발표 잘했고요.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 사고가 또 밤에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인식이 충분히 될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오래 해봤는데 발 밑에 플래시 같이 레이저로 포인트로 길을 밝히는 그런 제품이 있길래 그것을 부착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높은 데서 빛을 쬐야지 아마 길이 차선이 보일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네, 이진철 교수인데요. 네. 지금 용어를 좀 지적드리고 싶은데, 서브 못하라고 단순히 그러면 이게 DC 서브인지 RC 서브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RC 서브 못하 같은데, 앞으로는 RC 서브 못하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궤도 내에 바퀴가 지금 몇 개씩 들어가지, 앞쪽에. 한 가지 질문은 구동 모터를 어떤 근거로 선정을 했는지 계산을 해봤는지 공학 계산을 그런 거 질문해보고 싶어요. 말씀해 주실래요? 먼저 한쪽 궤도에 하나당 구동륜 하나 그리고 바퀴 하나 들어가서 총 2개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궤도를 사용한 근거는 공학적인 계산보다는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로 방향 조절을 하면서 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궤도 모터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또 장애물을 밀고 갈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밀고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궤도 바퀴를 선택했습니다. 모터의 용량을 어떻게 결정했냐는 거죠. 일단 이거는 테스트 제품이기 때문에 모터는 일단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모터로 하였고 나중에 실제품을 만들 때 배터리 용량과 모터까지 제대로 계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으셔서 질문 하나 더 하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쪽에서 온라인에서 질문 나올 때 마이크를 갖다 대서 우리 잘 들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질문은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패드 볼륨이 조금 작아서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야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게 지금 최대입니다. 최대인가? 아이패드 마이크 볼륨은 아마 지금 자동으로 세팅돼 있을 텐데 그거를 바꿔볼 수 있어요? 질문 받으시면 마이크 좀 패드에다가 대서 그 패드 소리가 스피커에 나올 수 있게 좀 스피커 어디 쪽 여기 쪽에 대. 안녕하십니까. 5조의 발표를 맡은 최준영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도시 환경 감시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 설계 목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종 목표, 차후의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전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은 기계가 객체를 인식하고 행동을 파악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AI 기반 비전 시스템의 혁신적인 기능으로 다음과 같은 스마트 도시 조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에서는 비전 시스템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아 매년 쓰레기 무단 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사람과 사물을 따로 인지하지 못하고 특히 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며 즉각적인 대처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딥러닝을 활용한 비전 시스템을 동작 인식에 적용하여 이를 통한 즉각적인 경고로 무단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하였고 문제 정의문을 스마트 감시 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및 투기율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설계 목표를 2가지로 선정하였고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딥러닝을 통한 모션 인식 AI 개발에 중점을 두어 수행하였습니다. 보이는 화면은 하드웨어 컨셉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으며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얻고 스피커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경고를 출력하여 투기 행위에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컨셉입니다.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실시간 영상을 입력받고 영상에서 사람의 관절 좌표 값을 추출합니다. 이 관절 좌표 값을 직접 학습시킨 AI 모델에 입력하여 투기 여부를 판별하고 경고 시스템을 제어하게 됩니다. 모델 학습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학습 프로세스는 이미지 추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딥러닝 모델 학습 순으로 구성됩니다. 보이는 화면은 이미지 추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여 우측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동영상 파일에서 초당 10장의 이미지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 추출된 이미지에서 오픈 포즈를 이용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히트맵과 벡터장을 얻었고 사람 한 명당 총 15개의 관절 좌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얻은 좌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측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총 6개의 레이어 구조의 신경망을 학습시켰습니다. 학습은 약 10,000개의 학습 데이터를 309번 반복 학습하였고 학습 결과 약 22,600개의 검증 데이터에 대해 97% 정확도를 가지는 AI 판별 모델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스마트 감시 시스템의 데모 영상입니다. 영상처럼 투기 행위가 감지되지 않았을 때는 초록색이 뜨며 투기 행위가 감지되면 다음과 같이 빨간색으로 변한 앞의 영상의 오픈 포즈의 출력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각 관절의 위치를 잘 인식하였으며 이 관절의 좌표를 통하여 투기하지 않을 때와 투기할 때를 잘 판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상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초당 약 9에서 12프레임을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보이는 화면과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융합된 스마트 감시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좌측 상단 카메라에서 실시간 영상을 받아서 인베디드 시스템이 이를 RTSP 통신을 통해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에서는 이를 AI 판별 모델을 통해 분석한 뒤 그 결과 값을 TCP 통신을 통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보내고 연산 결과에 따라 경고 시스템을 제어하게 됩니다. 차후 계획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을 추가하고 다양한 자세에 대한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하드웨어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참고한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잘한 것 같고 이제 투기하는 것이 이제 자세로 판별하는데 이제 뭐 네. 그렇게 숙이는 자세가 뭔가 이제 다른 또 진짜로 뭐 투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죽는다던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정말 투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정말 뭐 땅에 떨어진 걸 죽는다거나 뭐 그랬던 건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앞에서 보시면 이 쓰레기
쓰레기를 오브젝트 디텍션을 추가하여 이걸 인식한 다음에 이 사람과의 그 연관성을 예를 들면 거리를 통해서 판별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물체가 없다가 생겨서 그것이 오랜 시간 방치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한 개만 더 해주시면. 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재밌는 책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공학 설계를 하는 건데 어떤 공학적 제한 조건이 좀 제시가 안 돼서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앞에서 말한 그런 하드웨어를 우리 70만 원 예산에서 구현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 좀 해볼래요? 그 현재 저희가 사용한 데모 영상에서는 그 여기 PPT 하단에 쓰여진 스펙을 사용한 건데요. 그 저것만 이게 봐도 한 기백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사용만 봐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그 예산 내에서 저희 모델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이 혹시 발견되면 그걸로 선정을 하여서 그걸로 시스템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병산불 방지 초기 대응 로봇 워터원 탱크의 발표자 최필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초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3주간 엄청난 피해를 준 경북 울진 산불에 대하여 모두 알고 계신가요? 저희는 산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성에 통감했습니다. 현재 대기 중인 소방서장과 인터뷰를 통해 진화 과정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기존 소방 로봇이 구조적 문제, 초기 진화의 어려움, 재발로 인한 2차 피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전복 및 산악 지형을 고려한 무한궤도, 정확한 화재 감지를 위한 핀러닝, 재발화 방지를 위한 레이크를 방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운영 시나리오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센터에서 산불을 감지하고 GPS를 송신하면 여러 지점에서 대기 중인 로봇 중 가장 가까운 로봇이 출동합니다. 로봇이 정확한 화재 지점을 파악하면 소화가 진행되고 소화가 완료되면 우선 조종하여 잔불을 제거합니다. 저희는 기구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설계를 세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구부입니다. 사체보다 큰 사이즈의 대칭 설계로 전복에도 정상 구동이 가능하도록 무한궤도를 설계하였습니다. 3D 프린터로 바퀴 제작을 진행할 예정인데 장애물에 막혀 궤도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소화 장치는 워터펌프로 물을 분사하고 RC 서버모터를 이용하여 각도를 조절하여 정확한 소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탱크는 산악 지형에서 무게 쏠림 방지를 위한 격벽 구조와 물을 제대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경사를 주었습니다. 잔불 제거를 이용할 때 레이크를 이용할 예정인데 레이크는 갈피 형상을 채택하였습니다. 연결부는 레이크 상하 조절을 위해 항상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잔불 작업을 진행할 때 110도 200N이 잔해물의 힘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응력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로봇이 전체적인 형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전복 가능성을 고려해 차체보다 높은 무한궤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물탱크 등 하체의 합정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하드웨어입니다. 구동모터 선정을 위한 공식입니다. 각 바퀴에 걸리는 이너셔와 로봇의 전체 질량을 고려하여 토크와 동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값이 나와 구동 가능한 스펙의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워터펌프 선정입니다. 워터펌프를 먼저 선정한 후 속력을 고려하여 발사 가능 최대 거리와 로봇이 늘려하는 반발력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선정한 부품들에 알맞은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한 배터리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여 장애물과 구덩이를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면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회피하고 하단 초음파 센서는 장애물과 거리가 멀어지면 회피 주행을 유도합니다. 시험 영상 및 코딩입니다. 해당 그림을 보시면 구덩이로 인해 장애물까지 거리가 멀어지는데 일정만큼 멀어지면 회피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확한 잔불 제거를 위해 무선 조종으로 변경하여 조정하는 코딩입니다. 현재는 어플을 이용하지만 추후 무선 조종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무선 조종기는 이와 같은 기능을 교환 및 설계할 것입니다. 스위치를 이용하여 워터펌프에 신호를 주어 펌프를 제어하였습니다. 가변 저항계를 회전시키면 값을 수신기에 전달합니다. 가변 저항 값을 수신받아 날씨 소모터 연결된 레이크의 상하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추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그 전체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요? 40kg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물 무게가 포함된 거예요? 네네. 물 10리터 정도 예상 중입니다. 그 아까 바퀴를 3D프린터로 만든다고 했는데 뒷방이 더 크나요? 일단 저희가 그 정해진 예산으로 알루미늄, 그 철제 등의 바퀴를 고려해 보았는데 예산이 나오지 않아서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할 예정인데 일단 저희가 무한궤도를 사용할 건데 무한궤도가 무게를 분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합니다. 비행수를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40kg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사 높은 경사를 산불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서 높은 경사를 올라가게 되는데 네. 10kg의 물체가 뒤로 움직이면서 관성 때문에 이게 뒤로 전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일단 무한궤도를 차체보다 높여서 전복 시에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였고 그리고 물탱크 형상을 확인하시면 격법 구조로 무게 쏠림을 방지한 설계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조 스마트 병원 이동 로봇 발표를 맡은 이세훈입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점차 가속화되어 2025년 이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의 비중이 총 인구의 약 40%에 가까운 수치에 이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버 복지 시설과 간병 노동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뇌졸중 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동기기에 대한 수요가 기대됩니다. 실버 복지시설 및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침대, 휠체어 간 이동은 화면의 그림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으로만 봐도 꽤나 힘이 들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환자와 간병인 모두 불편함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환자의 침대, 휠체어 간 이동에 용이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원격 조정을 통한 로봇의 이동, 더 나아가 자율주행을 통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의료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의 작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침대에서 탑승하기 용이한 설계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안전한 이동. 둘째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받이 및 다리 받침 부분의 각도 조정 및 주행. 셋째로 후방 장애물 감지 시 경보음 동작.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을 통해 병원 내 장소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3D CAD를 통한 제품의 형상 모델링입니다. 그림을 통해 환자를 로봇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이용해 로봇과 침대의 높이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침대와 로봇의 높이를 맞춘 다음으로 등받이 부분과 다리 받침 부분의 각도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힌지로 연결된 각 부위에 서버 모터를 장착하여 일자로 만들어 침대에서 로봇에 탑승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를 안아 들어 옮기는 과정에 비해 힘이 덜 들고 부상의 위험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과정으로 환자가 로봇에 탑승하게 되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블루투스 원격 조정으로 등받이, 다리 받침 각도 조정 및 로봇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앱 인벤터를 제작한 어플로 구동부 프로토타입의 이동을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앱 인벤터의 구동을 위한 코드는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받이와 다리 받침의 각도 조절을 위한 서버 모터의 제어 과정입니다. 모터를 제어하는 영상과 그 코드입니다. 추가적인 안전사항으로 고려한 것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 감지 시 능동 부저를 통해 경보음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저의 구동 영상과 그 코드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품의 대략적인 모델링이 진행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세부적 모델링 및 용역 개선을 통한
설계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본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등받이와 다리 받침의 각도 제어와 블루투스 원격 조정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체화와 안정화에 더 힘쓰고 병실에서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는 시스템, 병실 밖에서는 라이다 센서와 슬램 알고리즘을 통해 원하는 위치까지 스스로 이동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정상국 교수인데요. 일단 아이디어나 그 제안하신 이런 장치가 참 좋은 아이디어로 잘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아까 그 하드웨어 쪽 이렇게 만든 걸 보니까 환자를 이렇게 이송하거나 환자가 누워 있었을 때 그 구조물이 환자의 무게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 설계인지 좀 다시 의문이 들었고, 이제 많은 그 캡선 팀에서 이제 AI가 참 우리 시대의 화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환자를 이송하는 그런 이제 응용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단순한 딜리버리하는 로봇과는 다른 좀 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취지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높이 조절하는 거나 이제 환자의 무게를 고려하는 거는 이제 재료를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이제 식물을 만들 때 이제 응력배선과 이제 환자 무게로 인해서 그 계산을 하고 이제 재료를 선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안정성에 관한 거는 아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누웠을 때는 이제 팔걸이가 등받이랑 같이 되게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는 이제 팔걸이를 내려서 이제 옆으로 이제 튀어나가지 않거나 이제 옆에 팔걸이에 대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네, 교수님. 요 지금 요 모바일 바퀴 시스템이 이제 옆으로 움직여야 될 상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침대에 가까이 붙이려면 이제 그러려면 얘가 기본적으로 조향 방식의 어떤 차륜형 모바일 플랫폼인 것보다는 그 전방향 이동이 가능한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해봤나요? 제가 침대 옆으로 갈 때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이제 평형 주차하는 방식으로 옆에 될 생각이기 때문에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려해서 회의를 해보고 이야기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평형 주차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메카넘 휠이나 뭐 이런 거를 써야지 아마 옆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혹시 질문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정상 교수님에 이어서 사실 이런 사람을 다루는 기계 장치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우면 바로 머리 쪽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 몸무게가 위쪽이 상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버 모터로 관절로 사람 무게를 버틸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거고, 나중에 데모를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사람이 못 올라갈 텐데 어떻게 데모할 건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 누웠을 때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집에서나 PC방에서 사용하는 게임의 의자 같은 경우에도 180도를 젖히고 누워도 그 뒤로 쏠려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계를 고려해서 만들 예정이긴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눈동부저랑 초음파 센서 그 있었는데 이게 오디오 싱크가 안 맞아서 좀 느렸으니까 그거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띄우는 거.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1조 이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작 배경입니다. 저희 조는 대형 물류 창고의 화재 전리 불량률이 높으며 화재 발생 시 많은 재산 피해를 남긴다는 문제를 발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 진압 및 순찰 로봇을 구상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사람을 인식해 사람에게 맞지 않도록 투척용 소화기를 던지고, 또 사람 주위의 화재를 우선적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로봇을 설계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창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기존의 화재 진압 로봇의 사례를 개선해 보았는데요. 이동성이 뛰어난 투척용 소화기를 사용하고 화재를 조기 진압하며 로봇 스스로 건물을 순찰하며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피칭 머신의 원리를 이용해 타이어의 마찰로 소화기를 던지는 구조를 생각했지만 로봇의 출력과 무게 등의 문제로 인해 스프링으로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입니다. 제작할 로봇의 대략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내부 구조는 이렇게 설계하였습니다. 실을 감아 스프링을 당기고 스프링의 탄속력을 이용해 소화기를 던지는 구조입니다. 각도 조절 장치는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기어 사이의 축을 연결하고 이 축이 발사대를 상하로 이동시켜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발사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사진의 푸른색 부분이 웜기어인데요. 모터로저 웜기어를 회전시켜 실이 감겨있는 굴레를 감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는 애니메이션과 같이 캠 장치를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모터를 반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도 이런 복잡한 과정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캠 장치가 굴레를 상하로 이동시켜서 동력을 주기적으로 차단하고 실을 감고 푸는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아두이노 햄스터 로봇을 이용하여 간단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정면의 좌우측에 부착된 저회선 센서를 이용하여 주위 사물을 탐지하고 이동하는 방식이며 알고리즘의 대략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발사 각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로봇과 화재 지점까지의 거리와 높이를 계산하고 이를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로봇 주위의 공간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에 맞춰 계산을 진행하는데, 로봇의 현 위치에서 소화기를 던져 적중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사 각도를 몇 도로 설정해야 되는지를 출력을 하고, 적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진이나 후진을 몇 미터 해야 적중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는지를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발사 각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설정하였으며, 이 역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봇에 원하는 발사 각도를 맞추기 위해 기어를 몇 도 회전시켜야 하는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계산하였습니다. 또 다음은 화재 및 사람 인식입니다. 텐서플로우와 오픈 CPU에서 욜로를 가져와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물체 인식을 진행해 보았지만 사람 인식만 가능했고, 이에 화재 인식도 가능할 수 있도록 라벨 이미지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와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300개의 데이터 파일을 모아서 학습할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파이썬 내에 라벨링을 수정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욜로로는 화재를 통한 화재 인식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글에 있는 피터블 머신을 가져와 사진을 통한 화재 인식에 적용했고, 그리고 구글 피터블 머신에 다음과 같은 코드에 카메라에 영상을 가져오는 코드를 따로 추가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학적 계산입니다. 다음과 같이 로봇의 주행 저항을 계산하였으며,
계산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의 무게와 그리고 경사로의 경사도가 주어졌을 때의 주행 저항을 계산합니다. 또 로봇의 토크를 계산하였는데요. 가속 토크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계산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프링을 당기는 길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로봇이 소화기를 던지기 위해 요구되는 그 소화기에 부여해야 하는 운동 에너지 값을 계산하였고 이 최소 운동 에너지 값을 충족하기 위해 스프링의 탄성 계수가 주어졌을 때 이 소화기를 스프링을 얼마나 당겨야 할지를 계산하여 이를 설계에 적용하였습니다. 재료 선정은 다음과 같이 내열성, 가격, 그리고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선정한 재료에 대해 간단한 유한유 분석 또한 진행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학기 때 진행할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이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개선하고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네. 일단 용어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굴레가 뭘 말하는 거예요? 풀리를 말하나요? 풀리를 말하는 거죠, 굴레가. 그 다음에 동륜? 네. 동륜은 뭐 구동륜을 말하나요? 그렇게 보편적인 용어를 써야지 이상한 용어를 쓰니까 뭐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 계산할 때 식을 보면 그러면 네. 가속 시의 토크 계산하는 식이 이상해요. 앞만 봐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일의 양을 계산하는데 일의 양 이퀄 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것도 식이 이상해요. 이 스프링 하는 얘기는 보존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우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검토를 해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네. 대답할 게 있나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해봐요. 질문이 잘 안 들려서 그런데 혹시 간단하게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속 시에 모타 토크 계산하는 식이 이상하다고. 네네. 그리고 나와 그 페이지에 있는 식들이 전부 뒤죽박죽이야. 뭐가 문제냐 알 수 없게 써놨어요. 확인 다시 해보고 다음 발표할 때부터는 좀 보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보는 사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깔끔하게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수식을 표현하고 수식을 쓰고 발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쓰려고 한 건지 내용도 틀렸지만 뒤죽박죽이라고 보면. 네네. 무슨 말인지 내 말은? 예, 저희 시간 관계상 김수철 교수님 커멘트 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다음 학기 할 때는 좀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 듣고선 네, 네. 질문은 발표 잘 듣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고정된 상태에서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그 발사 장치 메커니즘을 장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계산하고 모델링한 것 같은데, 네. 그 고정시키는 장치가 실제로 브레이크가 있는지 예를 들면 발사할 때 반작용에 의해서 밀릴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데모한 거 보면은 동영상에는 고정된 바퀴가 눕혀져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턴스타인 마이크 4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굴삭기 제작입니다. 실제 굴삭기와 같이 유압 실린더를 통해 굴삭기의 팔을 동작시키고자 부피가 다른 주사기를 사용하여 파스칼의 원리를 적용하였고, 모터가 유체를 밀어 굴삭기의 팔을 동작시키는 것을 목표했습니다. 또한 제작 전에 공차를 고려하여 설계도를 제작하고 후가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저희 제작 과정입니다. 다음은 초음파 센서입니다. 굴삭기가 회전, 즉 스윙하면서 작업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초음파 센서로 회전 반경 내의 물체를 인식하고 어느 방향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시작은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하는 코딩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처럼 앞에 있는 물체를 인식하고 손을 넣었을 때 측정되는 거리가 변합니다. 이후 이 기능을 발전시켜서 측정된 거리와 각도를 시각화하여 소나를 제작했습니다. 근처에 물체가 없으면 충돌 위험이 없으며 초록색, 가까운 곳에 물체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굴삭기 차체에 부착된 초음파 센서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고 소나를 통해 어느 방향에 물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은 원격 운용입니다. 저희는 원격 운용을 이용해서 터널 붕괴 사고, 원전 폭발 사고와 같이 인부가 위험한 현장에 직접 진입할 필요가 없는 굴삭기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앱 인벤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원격 운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작했습니다. 붐, 암, 버켓, 각도 조절 등 버튼을 눌러 모터가 동작하게 됩니다. 이후 초음파 센서와 모터 코딩을 결합해서 굴삭기의 회전 반경 이내에 물체가 인식되면 모터 동작을 멈추어 굴삭기와 작업자 간의 충돌을 막는 코딩을 제작했습니다. 시어나 if문을 사용하여 설정한 회전 반경보다 초음파 센서가 측정한 거리가 짧은 경우 모터가 멈추도록 코딩하였습니다. 설정된 굴삭기의 회전 반경에 손이 진입하자 모터가 동작 안 합니다. 다음은 개선 사항입니다. 굴삭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 성능 부족이었습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퀴에 사용할 모터와 굴삭기의 팔을 동작시킬 모터의 토크가 예상보다 부족하여 주사기를 끝까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즉, 굴삭기의 팔이 움직이지 않아 기능은 완성했지만 최종 조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모터보다 7배 강력한 토크를 출력하는 모터를 구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블루투스입니다. 스마트폰 버튼 터치로 작동되는 원격 운용은 블루투스 통신으로 작동됩니다. 하지만 블루투스의 통신 가능 거리는 최대 9m 혹은 30m로 원격 운용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1.1km까지 통신 가능한 와이파이 모듈로 변경하여 이 단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학기 제작 목표입니다. 틸팅 시스템, 물체의 기울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이로 센서를 굴삭기에 장착하여 기울기를 측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유압 실린더가 작동되어 굴삭기를 들어올리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굴삭기에 적용할 유압 실린더로는 베텐 하이드롤릭에서 판매하는 유압 실린더가 있습니다. 위 회선은 OED에 맞춰 리프팅 무게 최대 60톤, 늘어나는 길이 최대 16m, 피스톤 동작 속도는 1m/s로 제작하고 안시스에서 모멘트 실험을 한 결과에도 양호한 결과를 나왔습니다. 다음 유압 실린더가 작동될 각도를 설정하기 위해 전복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굴삭기의 중량은 20톤이고 굴삭기 팔을 최대로 펼쳤을 때, 즉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험했습니다. 굴삭기 파트별 중량과 무게 중심입니다.
산업 사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적 이한 사고를 고려하여 현대 건설 기계에서 권장하는 버킷 크기와 과적했을 때 버킷 크기를 적용하여 조사했습니다. 권장 크기의 버킷의 경우 굴삭기의 전후 방향 39.61도, 좌우 방향 22.92도. 끝났습니다. 네, 과적했을 경우에도 각각 각도를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자동 적재 시스템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수고했고요. 질문이 있는데 지금 만들고 가는 거는 소형 굴삭기인 것 같은데 뒤에 계산은 왜 실제 몇 톤 막 이렇게 되는 실제 굴삭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죠? 저 되게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뭐 DC 모터로 충분히 굴삭기의 하중을 버티고 올릴 수 있지만 실제 굴삭기 50톤, 100톤짜리 굴삭기를 들어 올릴 수 있느냐는 실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굴삭기의 무게를 중심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에 계산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건 다들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그건 공학적으로 그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계산한 결과값은 유압 실린더가 들 수 있냐 없느냐의 실증 판단이었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매했던 모터의 성능이 토크가 충분하지 않아 굴삭기의 팔이 동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를 토크 출력이 더 높은 모터로 재구매하여서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현재 만들려고 이게 어차피 학생들이 실제 굴삭기를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실제 모형 굴삭기를 만들 거니까 그거에 맞는 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공학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현장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파트가 이제 충분한 힘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빠른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지. 네, 지금 공학 계산은 힘 관련해서 충분한 힘이 발휘될 수 있는지 살펴본 것 같고 동력학 문제니까 이렇게 기울어질 때 필요한 시간, 걸리는 시간 그리고 힘을 발휘할 때 필요한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분한 힘이더라도 너무 힘이 발휘되는 소용은 시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계공학과 학생인데요. 소나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소나 센서의 감지 범위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굳이 소나 센서를 움직이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소파 센서가 각도가 재원상으로는 15도입니다. 근데 유튜버나 여러 선례를 제작한 실험에서 따지면 3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부분을 감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버 모터를 부착하였고 서버 모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소나를 따로 제작을 해서 여러 개의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도 하나의 초음파 센서로 좀 많은 부분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필통 디자인 원 3조 애완형 비만형 측정기 발표를 맡은 양동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장기화에 따른 반려견 비만율 증가로 반려견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만도 측정 방법인 BCS는
비과학적, 비체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체 임피던스 분석 방식 및 신체 측정 장치를 통하여 해결하려 합니다. BIA란 생체 임피던스 분석을 말합니다. BIA의 원리는 신체의 미세한 교류 전류를 인가하면 수분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은 지방은 전기 전도성이 낮아 임피던스가 높고 근육과 같은 제지방은 높은 수분 함량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커 임피던스가 낮게 측정됩니다. 또한 정확한 BIA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체 지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실험을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간트 차트입니다. 1학기에는 2학기 제품 제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실험을 실시합니다. 실험 목적입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기기는 생명체의 전기를 보냅니다. 이에 따라 미세 전류의 안정성 확인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임피던스 측정은 직접 측정이 아닌 간접 측정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를 위해서도 실험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려견의 별바닥에서 임피던스 측정 가능성 확인을 실험을 통해 판단합니다. 실험은 총 3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사체 실험을 통하여 지방과 제지방의 저항과 캐패시턴스의 차이를 확인하고 2단계 임상 실험에서는 임피던스 모듈을 사용해 데이터 및 안정성을 검증합니다. 3단계 동물 실험은 애완견의 발바닥을 통한 임피던스 측정 가능성 확인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계획 실행률입니다. 저희는 단계별 실험을 지금 모두 진행하였으며 검증 결과를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실험을 통한 이론 검증입니다. 1단계 사체 실험은 돼지고기 안심과 지방 부위의 저항과 캐패시턴스를 측정합니다. 이론상으로 제지방이 지방보다 캐패시턴스가 높게 측정되어야 하며 화면의 사진을 보시면 왼쪽 안심이 지방보다 수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측정 실험이 모듈 2개입니다. 2단계 임상 실험에서 사용할 모듈은 총 2가지로 100kHz까지 측정할 이전도법 AD5933과 8kHz까지 측정 가능한 3전도법 맥스 3001입니다. 2개의 모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전도법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3전도법 맥스 3001의 주파수 제한으로 인하여 AD5933을 통한 100kHz의 데이터 예측이 필요합니다. AD5933을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항 캐패시턴스의 데이터가 요구되어 LCR 미터를 통하여 측정합니다. 각 데이터를 놓고 실험한 영상입니다. 맥스 3001을 통한 실험 영상입니다. AD5933을 사용한 실험 비교본 8명의 데이터이며 10kHz에서 100kHz의 주파수 변형 시 평균 3.35배의 임피던스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체형의 혈집이 있는 체형에 비해 임피던스가 적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논문 자료를 보시면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경향성이 증명되었으며 저희 실험을 통해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D5933에서 주파수 변동에 따른 3.35배의 수치 차이를 맥스 3001 수치에 적용하여 100kHz의 임피던스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맥스 3001의 실험 비교본 9명 중 마른 체형과 횟집이 있는 체형 2명의 데이터를 수식에 대입하여 치수분을 계산하였습니다. 마른 체형은 71%, 횟집이 있는 체형은 47%가 나왔습니다. 횟집이 있는 체형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치수분율이 적게 측정되었고 마른 체형은 지방이 적어 치수분율이 높게 측정되어 확인했습니다. 평균 치수분 범위 내에서 각각 수치가 측정이 되어 데이터 신뢰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3단계 동물 실험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단계 동물 실험입니다. AD5933을 통하여 애완견 발바닥에 전도 배치를 도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한 영상입니다. 맥스 3001을 통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였으며 2개의 모듈 모두 임피던스가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단계 실험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을 진행하였습니다. 맥스 3001의 100kHz 예측된 임피던스 값은 1300Ω입니다. 화면은 강아지 예측 공식이고 각 필요한 데이터를 넣어 계산하였습니다. 지방률을 계산한 결과는 16.927%로 이 수치는 강아지의 지방률 이상적인 범위 16에서 25% 안에 들기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수치상으로 정상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실험 결론입니다. 제품 외관 디자인 패드 변경사항이고 발바닥에 밑에서 측정할 예정입니다. 2학기 계획 예정입니다.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되나요? 네.
김철 교수입니다. 예. 16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주파수를 높이니까 임피던스가 떨어진다 뭐 그런 그래프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당연한 물리성질 아니냐고. 꼭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필요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한 이유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저항과 캐피시터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측정이 할 때 떨어질 수 그런데 있는. 이제 아까 10kHz하고 100kHz 비교한 거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 어차피.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주파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입에서 떨어지게 돼 있잖아. 물리 성질이 원래 그런데. 여기 지금 인체는 그러면 저항이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커피스는 크게 나오는데 그러면 인덕턴스는 그럼 거의 없습니까? 인체는 인덕턴스 얘기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예, 다른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체지방 측정할 때 저기 지금 팔에다가 저렇게 했는데 사실 지방이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은 복부라서 저렇게 하면은 측정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각각 강아지는 이제 한 발하고 한 발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복부를 지나갈 그것도 이제 강아지가 어디가 지방이 있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한쪽 팔과 다른 쪽 팔을 해야지 이걸 제대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다음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패스톤 디자인 8조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향인지 알림 기계장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난청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청기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장치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소리의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를 개발하려 합니다. 저희는 지난 중간 발표에 그림과 같은 장치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들에게 이번에 하드웨어적 계략도입니다.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보시는 대로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STM32로 가고 각 노드별로 클럭을 발생, 저장하여 이를 I2C 통신으로 라즈베리 파이로 전달하고 라즈베리 파이는 받은 클럭 수 차이로 시간차를 환산하고 이를 음원 방향을 계산하여 작동 능력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마이크 모드가 메인 시스템인 라즈베리 파이와 다르게 마이크 노드 제어 유닛인 STM32는 CPU 단독 유닛이기 때문에 PC 기판을 제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성능을 위해서 설계한 STM PCB 기판을 회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네, 회로도를 통해 설계한 대략적인 STM32 칩셋 아트웍입니다. 네, 다음은 알고리즘 구성을 위해 저희가 선정한 시간차 측정 방법입니다. 보조 시스템인 STM32는 기준 데시벨을 넘었을 때부터 동작하게끔 해서 대기 전력을 줄이고 시간차 계산을 위한 클럭을 생성해서 메인 시스템인 라즈베리 파이로 저장된 클럭 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는 음원일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식들을 나열해놓은 홈페이지입니다. 옆에 알고리즘은 잡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보여주는 방식을 나타낼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노드에서만 데시벨을 넘겼을 경우나 각 노드의 데시벨을 넘겼을 때 시간차가 같을 경우 잡음으로 판단하도록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성한 STM32 노드 알고리즘입니다. 크게 클럭 카운트 파트와 클럭 카운트를 하도록 명령을 하는 파트로 나누고 잡음 무시 알고리즘 중 하나를 여기에 추가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알고리즘입니다.
시간차를 계산하는 파트와 이를 통해 각도를 계산하는 파트로 나누고 여기서도 자본 무시 알고리즘 중 하나를 추가한 그런 형태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저희가 작성했고요.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작한 STM32 칩셋 모습과 이를 마이크 모듈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네, 옆에 있는 핸드폰 어플 UI처럼 실내외 설정과 추가적인 방향 알림을 핸드폰 연동으로 저희가 구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마이크 STM32 칩셋에 연결하고 마이크 모듈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왼쪽은 간단한 소리 응답 테스트고 오른쪽은 데시벨이 제대로 판별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여기는 왼쪽은 보시면은 제대로 잡음이 저희가 무시가 되는지 확인한 화면이고 오른쪽은 각도가 제대로 계산되는지 확인한 화면입니다. 화면 보는 것과 둘 모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중요시 여겼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과 그것들의 해결 여부를 적어놓은 파트입니다. 네, 먼저 진동 모듈로 저희가 자극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는 현재 저희가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따로 몸에 부착하는 방식과 저주파 같이 더 큰 자극을 주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저희가 칩셋을 선정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메인 시스템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마이크 노트 칩셋에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둘 모두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STM32와 그 PCB 기판을 제작하고 이를 마이크 노트 칩셋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PC 스치는 등의 잡음은 어떻게 걸러내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각각 칩셋에 잡음 무시 코드를 집어넣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또 1초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의 소리라 판단하는 것을 선정했고 이후 시제품 제작 후 오류 여부에 따라서 1초라는 시간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STM32를 통해 I2C 통신으로 제품의 두께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고 시간차를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클럭 수를 측정하여 이를 환산함으로써 시스템 코드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핸드폰 연동을 통해 실내외 데시벨 설정을 구현할 계획이고 각 음원 위치를 계산하려면 각 노드별 보호값이 필요하다는 점은 지금은 위치를 가정하에 제가 계산하였지만 이후에 시제품 제작하고 알고 있는 음원치에서 소리를 발생시켜 보호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소리 도달 시간차가 매우 짧은 경우를 우려해요. 저희가 직접 계산해 본 결과 10만 Hz의 설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향후 계획입니다. 설계 보완, 그다음 시작품 제작, 시험 및 개선, 그다음 최종 제작 및 발표, 또 마지막에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발표에 성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할게요. 중간에 보니까 해도 되나요? 네네네. 네네. 중간에 보니까 행렬식 막 나오고 그런 게 있던데 거리 계산하는 식인데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던데 내가 보니까 뭐 하는 건지 설명할 수 있나요? 이거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저희가 각 마이크 노드별로 시간차를 저희가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시간차를 측정해서 이를 통해서 각 반지름 차이값을 저희가 계산하고 그 반지름 차이값을 저희가 구하면은 미리 계산해 놓은 고역값을 거기다 적어 넣어서 제일 밑에 보이는 식에 대입을 하면은 X, Y, Z가 산출이 됩니다. 이 X, Y, Z를 아크 탄젠트를 사용하면은 방향을 저희가 각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R2, R1, R3 이거 다 벡터예요? 뭐예요? 그거는 스칼라 값입니다. 스켈러야. 네, 그 델타 T가 스칼라 값이어서 그러니까 L1, L1, M1, U1, B1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거는 그 마이크 노드가 4개 있는데 그 노드 4개별로의 마이크의 4개 노드의 고역값으로 이는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그 음원 위치에서 시제품 제작한 다음에 알고 있는 위치에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역산해가지고 산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위치를 가정해서 한번 계산해 본 결과 그 역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대로 각도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패스턴 디자인 2조 발표를 맡은 발표자 마영주입니다. 최초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종이분리 장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입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중 종이류가 44.8%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가 넘는 시민들이 종이팩과 종이 분리 배출에 대해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단에서도 인력 부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종이팩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이팩 재활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종이팩은 특별히 살균팩과 멸균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혼입 시에 멸균팩이 알루미늄 성분으로 인해 재활용이 불가능해져 반드시 분리가 필요합니다. 1년간 배출되는 7만 톤의 종이팩 재활용으로 20년생 나무 13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어 직원 하나를 지원시킬 수 있고 추가적으로 126억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특허 및 문헌조사 결과 저희 제품과 목적이 같은 제품은 찾을 수 없었고 특히 서울시 IoT 종이팩 수거 업무는 사용자가 직접 바코드를 스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활용 선별량의 인력 부족과 감소하는 종이팩 재활용률의 문제에 대응하여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지와 살균팩, 멸균팩을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 분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개념 소개입니다. 저희는 폐기물을 투입하면 인공지능을 통해 물체를 인식하고 모터가 작동하여 분리판을 통해 각 분리수거함으로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앞선 설명대로 기능계통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생산성, 경제성, 효율성에 맞게 목표계통도를 만들어봤습니다. 상세 설계입니다. 공학적 제한 조건은 경제, 그리고 컴퓨터 벨트 크기, 라즈베리파이 성능에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물체 이송을 위해 컴퓨터 벨트, 그리고 객체 인식을 위해 라즈베리파이와 카메라 모듈, 각 조절을 위해 아두이노 보드와 분리판의 회전을 위해 스텝모터 보드, 크기에 맞는 모터 드라이버를 부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공학적 계산입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분리판 모터의 회전 속도와 토크 값을 계산하여 이에 맞는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야기에 포함할 컴퓨터 벨트의 사용 설계입니다. 저희는 수식을 통하여 벨트 최소 길이, 벨트 속도, 모터 파워, 풀리의 지름을 계산하였습니다. 모두 계산된 컴퓨터 벨트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판 연결 방식은 기존 링크 연결 방식에서 무게 경량화와 각도 제어 정밀도를 고려하여 각도 조절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분리판의 가이드는 주어짐을 고려하여 NC스 해석을 해봤고 안전한 강도로 분리판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만든 분리판의 모듈입니다. 제품 도면입니다.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카메라를 수직으로 설치하는 방식에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사선으로 설치하는 색다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객체 인식 모델 선정입니다. 지금 현재 인식 속도가 가장 빠른 욜로 V5S로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셋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크롤링 기법을 이용해서 구글 이미지를 개별 취약화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 촬영 이미지를 데이터셋에 추가하였습니다. 라벨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도의 회전을 추가하여 데이터셋을 증강시켰고 총 2018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밀도 재현율 그래프를 보시면 중간 발표 당시 살균팩으로만 인식됐던 인식 모델을 계산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75%의 정확도를 갖는 인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이동에 대한 물체 이동 인식 영상입니다. 라즈베리파이와 인식 모듈을 연동하였고 대략 1.2 fps의 속도로 물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선별장 운영 문제와 종이팩 재활용률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최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스마트 종이분류 장치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종이분류 장치의 분리판 제작 및 컨베이어 벨트 상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 객체 인식을 이용하여 높은 정밀도의 설계편 멸기팩 기타 종이의 부분 기능 구현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향후 계획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객체 인식 모델의 인식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객체 인식 모델과 모터의 연동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임승철 교수입니다. 31페이지 좀 보여줄래요? 안 됩니다. 31페이지 있나요? 31. 거의 맞습니다. 31페이지요? 31. 네, 31페이지.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0.945 성공률 0.945인데 여기서는 지금 0.744 떨어졌는데 그걸 개선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줄래요? 일단은 0.94로 인식되는 이 살균팩 그래프는 지금 살균팩으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94.5%의 정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음 개선 결과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평균값으로 75%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94.5%가 74.4% 떨어졌는데 개선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인식률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살균팩 그래프는 일단 잘못 만들어진 인식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가지로 품목이 제대로 나눠지면서 그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현장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네, 그걸 한번 받고 진행하게 하는데, 이 현장 그 무선 마이크가 좀 가까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게 멀리 있으면 잘 안 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띄엄띄엄 나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 뭉쳐서 들어오는 걸 어떻게 일렬로 연결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경제적 제한 조건에 의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무래도 객체 인식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앞에 사람이 있다는 가정하에 하나씩 넣어주는 메커니즘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의 조언대로 어떤 이렇게 물체가 모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손으로 그냥 분류하면 되지 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조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캡스톤 디자인 2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캡스톤 디자인 2 1조 발표자 김영민입니다. 강아지 산책 로봇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 선정과 중간 발표까지의 요약, 문제점 확인 및 해결, 목줄의 설계와 제작, 최종 완성 순입니다. 반려견에게 산책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최근 견주들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산책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도곡과 같은 직업도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인 없이도 반려견이 자율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으로 중간 발표 때에는 자율기동이 가능한 로봇 부동부의 제작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정지하거나 회피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을 계속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무게가 충분하지 못해 반려견에게 반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있었고, 기존에 사용했던 프레임 자재인 M제품 모판이 배터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물체 인식이 너무 느려 장애물 회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의 크기와 무게를 늘리고 사용 소재를 교체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꾸준한 자료조사와 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안정성 부분에서는 무게가 11kg에서 21kg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부피 역시 2배 증가했습니다. 자체 사진만으로는 크게 체감이 어려워 크기 비교를 위해 앉아있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앞에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판을 MDF 목재에서 스테인리스 판들을 교체하여 배터리를 포함한 무거운 부품들을 충분히 변형 없이 버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기존의 물체 인식을 위해 사용했던 텐서플로우를 텐서플로우 라이트 버전으로 변경하고 코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4초 내지 5초로 굉장히 길었던 딜레이를 1초 이하로 줄인 데 성공하였으며 동시에 인식 정확도 또한 상승하였습니다. 딜레이 시간 감축 및 정확도 상승에 대한 비교 영상입니다. 왼쪽의 경우 사람이 카메라 안에 들어오는 과정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여도 인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경우 카메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 과정이 제대로 보이며 사람이 보이자마자 바로 인식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목줄 설계입니다. 저희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최우선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반려견의 급격한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자동차의 안전벨트에 사용되는 리트랙터 장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리트랙터 장치는 축에 감긴 줄이 일정 속도 이상으로 풀릴 때 축의 회전을 강제로 정지하여 줄이 풀리지 않도록 합니다. 왼쪽 영상에서와 같이 줄의 메인 RC카가 느린 속도로 일정하게 나아갈 때는 줄이 정상적으로 풀리지만 반대로 빠르게 움직이려 한다면 오른쪽 영상과 같이 줄이 풀리지 않아 급격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강아지 산책 로봇을 제작하면서 실제 강아지 대신 RC카를 사용하였습니다. 동물실험법 제3조 3호에서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5호에서는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강아지를 사용할 경우 이 두 가지 조항이 위배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RC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동부와 물체 인식, 목줄과 RC카가 준비되었고 저희는 최종 대문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상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공원의 시나리오의 배경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에서 마주칠 수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 생각하였고 그 결과 사람, 자전거, 공, 강아지, 길고양이, 벤치 등등 매우 다양한 종류와 장애물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한 결과 정지 회피와 기동 회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람과 자전거 같이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고 기동 회피 시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정지하기로 하였으며 벤치와 의자 같이 고정된 물체는 비껴 움직이면서 로봇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데모에서는 공원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자전거, 강아지, 그리고 벤치를 장애물로 선정하였고 앞서 설명했던 분류에 따라 강아지, 사람, 자전거는 정지하고 벤치는 회피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최종 데모 영상입니다. 영상의 오른쪽은 외부에서 로봇의 모습을 촬영한 곳이고 왼쪽은 로봇의 카메라가 촬영한 물체 인식을 담은 화면입니다. 처음은 로봇의 정면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입니다. 카메라에 사람이 인식되자 로봇입니다. 다음으로 자전거와 발전을 가정한 RC카를 로봇이 인식했을 때에도 굳이 정지하기 마지막은 로봇의 경로에 고정된 물체가 가로막을 경우 회피하여 정상 이렇게 저희 1조 강아지 산책 로봇의 최종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정상국 교수인데요. 제가 먼저 얘기해도 되나요? 예. 예, 저는 꼭 지금 최종 발표한 조뿐만 아니고 쭉 발표한 걸 들어보면서 이게 참 지난 5년 그 이후로 참 학생들의 이런 그 발표 주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고 또 대부분의 이런 팀들이 AI 활용하는 이런 응용으로 많이 연구 주제를 잡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AI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을 보여주고 하거나 그러는 것들은 좋기는 한데
저희가 뭐 소스를 직접 저희가 뭐 개선하거나 코딩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좀 다소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때 구체성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장난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내가 남들 AI 활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도 한번 해봤어 라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저희가 좀 더 제품의 완성도를 좀 올려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은 팀들이 좀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년 동안 저희 학과에서 열심히 팀으로 만드는데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정밀공학회에서 이런 설계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내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외 교회 행사에서도 나가서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제 뭐 다양한 그런 본인의 그런 커리어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좋은 팬시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좋다. 하지만 좀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좀 더 활용성 측면에서 그냥 너무 팬시한 아이디어만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기계공학부로서 좀 설계나 이런 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예, 이상 없으면 마지막 주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혹시 현장에 계신 교수님 중에서 총평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좀 가까이 오셔야지 될 겁니다. 혹시 그럼 마이크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하지만 좀 더 여러분들은 기술자가 아니고 엔지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전공 기계공학에서 이제 역학이나 해석 같은 걸 좀 더 실천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는 융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주제가 융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올바른 방향인데 너무 이제 있는 걸 갖고 와서 적용만 시켜보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엔지니어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실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만들고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작품을 제작을 할 텐데 그때 좀 더 이제 여러분 전공을 적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배워서 아직도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기회에 프로그램을 배워서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혹시 뭐 이렇게 이번 학기 캡스톤 디자인을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